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어, 옛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큰 나라고 GDP는 미국을 이제 초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전에 독일과 일본은 지금 중국보다 못했을까라는 거죠. 어,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일단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대국 반열의 선거는 이제 1990년 1900년대부터 20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은 이제 점점점 이게 강대국의 모습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루즈벨트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말고 예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미국의 힘과 뭐 지리적 여건에 때문이서라도 미국이 왠지 점점 더 세계의 힘의 균형자 역할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가만 보면 볼수록 이 나라가 뭐 완전 짱 먹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큰 건 맞는데 미국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도가 그 얘기를 한 게 1900년 정도였는데 그게 한 40년 이후인 뭐 1942년만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의 생산량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따지고 보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소위 말하는 주축국들이 절반 이상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절반 이상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나 그 나라들의 식민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동차 보안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이야 미국은 뭐 동맹국가, 그러니까 뭐 동맹국 뭐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렇게 주요 동맹국들이 있고 한국 같은 파트너들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1917년 1차 세계대전이었던 1917년이나 2차 대전이었던 1939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렇다 할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동맹국은 개뿔 해외에 군대를 보낼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낼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없지만 보낼 생각도 없었어요. 좀 미국은 좀 신기한 좀 나라기는 해요. 물론 그때 강대국으로 부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생각하고 한국에 오면 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그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1917년 그때 결과적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뭐 어떻게 좀 나가게 된 일이 있는데 그 전에 2만 5천 명의 군대를 해외 주둔시킬 만한 능력과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때 고립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을 넓히는 게 지금 미국 땅을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 시기였지 뭐 외국에 뭘 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미국은 연방이 이렇게 힘이 세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군이잖아요. 미군. 근데 미군은 엄밀히 말하면 연방군이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군대를 보낸다는 거는 연방군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주별로 따로 돌고 있으면 여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능력도 안 됐고. 그리고 뭐 1차 세계대전은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2차로 와가지고 2차 대전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막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 공군이 그 슈트카 뭐 이렇게 급강화 폭격기라든가 뭐 전쟁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전투기가 8,000대가 넘게 있었어요. 8,000대가. 물론 전투기 외에 뭐 다른 어쨌든 전투용 항공기들이 8,00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전투기가 몇 대 있었을까? 1차 대전 때 쓰던 1,700대가 다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배가 차이가 나요. 5배가 차이가 나고, 뭐,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은 이제 그 유명한 타이거, 타이거 좀 뒤에 나오지만 훨씬 그래도 신형이었죠. 1차 세계대전 때 돌아다니는 그 탱크가 아니라 진짜 전차다운 전차가 2,000대 이상 있었고, 근데 미 육군은 그때 1차 대전 때 쓰던 거 탈탈 털어봐야 325대밖에 없어요. 이거 뭐 6배가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하고 대서양에서 뭐 이렇게 태평양 전쟁을 할 만한 그 뭐 해군도 없었습니다. 해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일본이 그냥 주요 함대가 4대가 있었고, 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만큼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미국 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났던 겁니다. 뭐 독일도 대단했지만 독일은 근데 히틀러가 이상하게 그 배를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히틀러가 만약에 좀 해군의 중요성을 좀 일찍 알았다면 그래도 해군한테 엄청난 혁신을 한 게 유보트 잠수함을 만든 게 독일인데 잠수함을 그러니까 그 이상한 전함 큰 거 만들어가지고 비스마르크 뭐 만들어가지고 한번 쏘고 터뜨릴 거 그 능력으로 유보트를 막 다 만들었으면은 진짜 전쟁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왜 미군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독일이 패망을 했을 때 그냥 항복 선언문을 썼던 게 이제 데니츠거든. 데니츠는 이제 독일의 해군 장성이었죠. 해군의 참모총장이었는데 다 공군이나 다른 애들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한 건데 너무 늦었죠. 데니츠는 늘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냥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엄청난 전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보트만 만들어주면 내가 어떻게든 미국을 단돌이 해가지고 미국만 단돌이 되면 영국이 어떻게지 얼마나 버텼을까요? 프랑스는 뭐 예전 이야기 넘어갔고 얘기 달랐을 수도 있죠. 그 히틀러는 바다를 무시했던 게 결국 패착이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다를 신경 안 쓴 거죠. 미국이 대단한 걸 알면 바다에서 막아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미국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함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배를 갖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히틀러도 실패한 건 딱 하나다. 미국이 작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미국도 몰랐어요. 일본은 뭐 히틀러보다는 훨씬 해군이 엄청났고 지금도 일본 해군이 다시 짠 하고 등록하면 세계 바로 2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본도 계산을 못한 게 미국의 생산성을 계산을 못. 근데 누가 생산을 했겠습니까? 이게 1차 대전이 끝나고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부분의 여론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왜 유럽 전쟁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가 피를 흘리냐? 사실 맞잖아요. 사실 맞잖아. 물론 뭘 막아야 되고 뭐 대의 명분은 맞지만 그건 명분이고 실제 우리 젊은이들 끌려가가지고 뭐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사람 죽고 하니까 여론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요. 중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법. 그러니까 이제 중립법이라는 거는 그냥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그냥 어디랑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막 파이팅 하자 이 수준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흔히 하는 게 미국이 뭐 2차 대전에 참전을 좀 늦게 하면서 뭐 독일과 영국이 양쪽에 군수물자를 팔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야가서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독일의 수출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중립법에 의해서 금수 조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전쟁을 이유로 수출을 막으면 안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39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랑스가 다 점령되고 될 때까지 그 법이 살아 있었다고 미국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미국, 프랑스, 뭐 영국이 연합군으로 동맹으로 싸웠다고 생각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영국과 프랑스 원래 사이 안 좋았지만 독일 앞에서 그냥 어떻게든 같은 처지가 되고 싸우는 것이고 미국은 아예 자체 법으로서 그냥 군대 파병 얼어 죽을 그냥 그 독일한테 그 화약을 파는 것도 막지 그냥 불법으로 박아놨던 나라.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것도 하지 마. 독일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전쟁 관련해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마죠. 그러니까 궁극의 중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젊은이가 끌려가가지고 남의 전쟁에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럴 만도 한데 그래서 41년 이때만 해도 결국에는 39년에 중립법을 깨죠. 깨고 나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그 진주만이나 뭐 이렇게 우리 미국이 참전하는 데는 뭐 사건이 있잖아요. 미국인이 타고 있는 배가 독일한테 침몰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진주만은 호주에서 레이더에 보고가 있었는데 왜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또 그 침몰했던 그 배 선장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날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뢰를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의 음모론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이 법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법을 없애야 법이 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이 법을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회를 움직이기 위해, 의회를 움직이려면 여론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걸 조금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사건 때문에 중립법은 결국 폐지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군이 참전하게 됐죠. 근데 참전하고 나서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41년에 루즈벨트가 다시는 해외에 군대 더 안 보내겠다. 이런 뭐 대국민 약속까지 합니다. 물론 바로 끄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지금 미국하고의 미국 내 여론, 정치적 여건, 그리고 그 동맹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는데, 근데 일단은 중립법을 끝내고 40년부터 본격적인 전쟁 수행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게 미국의 힘인 거죠. 일본에 비해서 해군력이 엄청 떨어졌었는데 전함을 8척을 하고 뭐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800척을 만들고요. 그리고 잠수함도 독일의 유보트가 유명하지만 미국도 200개 넘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급 라인을 풀 가동해가지고 배도 배지만 뭐 전차는 88,000대를 쏟아내고 그 자주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K9 같은 거 그런 거 25만 7천 문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포는 240만 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기관총이 260만 개를 만들고 총알은 5년 동안 총알을 410억 발 만듭니다. 410억.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전 지구인을 총살하면 한 3번 할 수 있겠다. 3번이 뭐야? 한 4번씩, 4-5번 할 수 있겠냐. 그걸 5년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면, 태평양에 있는, 대서양에 있는 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히틀러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밑으로 가면 남극까지 가야 되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배를 다 해체해가지고, 대륙행사 철도에 실어가지고, 샌디에고로 와서 다시 조립해서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띄우는데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때 그랬다. 지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히틀러든 뭐 일본이든 할 수가 없었고 사실 미국도 못했겠죠.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유럽에서 패권을 이미 다지고 있었던 국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했고 미국이 액션을 취했을 때는 결국에는 뭐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또 여론도 극적으로 반해요. 여기 나와 있는 웬터 프리만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미국의 국민성에 대해서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신 게 평화로울 때는 너무 평화적인데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냥 전 국민이 군인이 된다. 너무 호전적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립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외국 전쟁에 왜 나가냐 뭐 이러다가 딱 뉴스에 이거 진주먼 공습 딱 뜨니까 이 일본 새끼 다주 기자로 전부 다 대동단결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막 이런 걸 하다가 뭐 하나 사건이 탁 터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 프로레슬링의 쇼맨십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워리어 헐크 이런 거 할 때 딱 쇼맨십의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미국이 뭉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게 그냥 신문에 딱 나오면 진짜 뭐 그때는 뭐 흑인 백인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메리칸으로 성적이 휘두르면서 막 군인들한테 막 격려하고 막 갑자기 또 미국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종도 많고 평소 때는 주끼리 막 다른 나라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막 그 미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어느 주가 제일 햄버거가 맛있냐 물어보면은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남의 주를 그냥 폐륜적인 언사로 막 각하시켜요. 뭐 그거 먹는 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별의 특징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사우스 다코타 뭐 노스 다코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우스 다코타 사람들의 특징은 노스 다코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 다코타 사람들은 사우스 다코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미국인 이상하게 진짜 그 주가 자기 나라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란 말 없다고. 미국한테는 우리나라는 그냥 아메리카라는 거죠. 그랬는데 전쟁이 나면 뭐 그 많은 인종이 하나가 되고 그 많은 주가 하나가 돼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고 엄청난 호전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성과를 낸 사람은 막 영웅으로 막 하는 그런 미국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시진핑이 이 역사를 안다면 대만 건드렸거나 뭐 이렇게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진이 뭐 유튜브에 뜬다. 그러면 미국 애들도 시진핑 잡아 죽이자고 난리 날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그 정도로 바보 같진 않아요. 바보 같진 않아. 만약에 한다면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거라고 저는 보지. 그 미국의 호전성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건드려주면 좋을걸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로 또 오랜만에 한번 일심단합해가지고 구형무기 한번 싹 그냥 제례적으로 하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참 대단한 게 그 정신 영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는 이런 여론조차도 전쟁 모드로 들어가면 확 바뀌고 코로나 때도 그랬죠.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다가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하니까 그 재정정책 싫어하는 공화당도 입 싹 다물고 막 돈 뿌리잖아요. 지금 와서 난리지만 어쨌든 그때 비상사태는 그냥 비상사태에 맞게 움직이잖아. 미국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능력도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랑 터진 후에 미국의 산업 능력이라는 건 다른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미국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거 찬양이 아니라 이건 뭐 사실이긴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고 지금 중국이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뭐가 다르냐면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미국이 외국 나가서 뭘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동맹 만들고 괜히 동맹 만들면 그 나라 전쟁에 우리가 끌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도 좀 뭐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다 히틀러가 만들어준 절친들이잖아. 그죠? 히틀러 아니었으면 얼굴 볼 사이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41년 때만 하더라도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소련, 그러니까 소련도 뭐 그 초반에는 그 독일하고 같은 주축이었으니까 일단은 넣어준다고 하면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 합계는 뭐 당연히 GDP 합계는 미국보다 컸고요. 미국과 영국을 합친 GDP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좀 굉장히 했었으니까 걔네들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한 비중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자체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한 20몇% 차지하고 그리고 뭐 동맹국이나 아니면 파트너들,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하면 뭐 꼭 동맹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 인도, 뭐 그리고 한국, 호주 같은 데를 합치면 전 세계 GDP를 50%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20% 좀 넘어가죠. 뭐 중국은 제법 큰데 러시아가 뭐 얼마 안 돼서 그걸 보면 그때 이제 소위 주축국보다 중러 연합이 훨씬 귀염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갖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독일도 미국 노르망디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유럽을 거의 다 반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그냥 제3제국을 건설한 독일에 미국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가지고 서부전선이 그냥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처음부터 미국하고 싸운 게 아니고 유럽은 다 해먹은 다음에 미국하고 싸웠는데도 진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태평양 진주만 때렸을 때 뭐 우리 조선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있었고 이제 저 호주 근처까지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주만 친 거잖아요. 필리핀 때문에. 그때도 사실 중국 넘어가 있었고요. 만주는 뭐 미국 거, 일본 거였고 조선은 당연히 일본 거였고 뭐 그냥 이미 아시아의 패권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일본은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진주만 이후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과거 독일의 제3제국 같은 거 아니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하고 다이다이 깨기 직전만큼 해당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하다못해 대만 통일하겠다고 한 거가 30년이 됐는데요. 대만이 중국 본토의 크기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그걸 통일하겠다고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통일 못했죠. 물론 뭐 티벳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건 청나라 때 점령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은 안에서 독재는 잘하고 있지만 나라가 크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거긴 중국이었으니까. 근데 패권 국가라고 하면 주변국이나 본국 밖에서도 힘이 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GDP로 보나 아니면 그 패권적인 걸 보나 중국은 과거 독일,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오히려. 지금은 그냥 지금 커 보이니까 과거 일본과 독일을 좀 그게 하는데 사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인구는 곧 인도가 추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오로지 핵무기를 가지는데 유일한 게 하나 모자란 게 결심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뭐 그냥 하루아침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과 뭐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문제로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일본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굉장한 경쟁력과 군사력으로 뭐 세계 6위쯤 되니까 군사력을 행동하고 있는 한국이 있고 그 외 밑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지 오히려 독일하고 미국 그 주변에 둘러싸인 나라들 다 점령한 상태였다니까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잘 다르고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했을 때 아까 진주만 같은 일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70년도간은 대평화 시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평화 시대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제는 주요 국가들이 다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면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국지전은 있을 수 있어도 대규모 전면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핵 보유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핵무기는 엄청난 공포를 줬지만 그 공포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게 지난 대평화 시대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왜?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잖아요. 핵을 쏘겠다고 늘 그냥 구라는 치고 있지만 뭐 실질적인 액션을 한 건 없고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1차 대전의 그냥 무대에서 무기만 좀 신식으로 바뀌었지 그냥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들판에서 참호하고 뭐 살고 하는 거 다 그냥 옛날 전쟁 영화에 봤던 건데 근데 철모에 뭐 무전기 같은 게 달려 있고 뭐 그럴 차이 뿐인 거지도. 얼마든지 핵 보유 국가도 재래식 전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물론 러시아의 본토에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제 핵만 갖고 있으면 끝난다라는 게 끝나고 핵이 있더라도
재래식 무기, 재래식 전쟁 이런 게 능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거 보십시오. 그럼 중국도 핵 보유국이지만 그래서 본토를 직접 뭐 미국이 공격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뭔가 뭐 대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 본토 국경 밖에서 액션을 취할 때 중국이 핵을 가졌다는 이유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우크라이나는 2022년이죠. 그리고 지금 1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비슷한 처지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1938년에 체코가 그 히틀러부터 점령을 당했죠. 물론 체코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때는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그냥 히틀러가 저거는 뭐 그냥 눈에 까시니까 저거 하고 평화 협정을 지켜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 봐라. 히틀러한테 거대한 용기를 줬죠. 푸틴도 마찬가지죠.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 별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의 수건이었던 우크라이나를 가도 되겠다. 저것들 말만 저러지 행동을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독재자들한테 굉장한 이제 유혹을 한 게 돼버렸죠. 근데 38년 체코는 그랬다면 2022년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피터 자이안이라고 제가 북클럽에서도 자주 언급됐고 미국의 이제 뭐 지정학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푸사를 바꾸셨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기로 보이는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미국이 장기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걸 막겠다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를 느낀 거고 분석가니까 느낀 거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봤으면 대만 같은 데서 실질적인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이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역사나 이런 얘기를 쭉 했다면 요즘 이야기 좀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일단 패권 미국이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일단 패권국이 되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뭐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중국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중국의 무기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급망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강점이라면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원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원자재를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거. 보면 이제 원유라는 게 여기 중동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도 앞을 지나서 여기 이제 싱가포르 이쪽으로 지나서 많이 올라오죠. 소위 말하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여기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고 거기에 미 군대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우리도 뭐 미군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길목에 미군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뭔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막힐 때가 여기겠죠. 말라카겠죠. 말라카. 그러면 이제 차선책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뭐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름 뭐더라? 수두였나? 순다가 있고 롬복이 있습니다. 이쪽이 롬복이고 이쪽이 이제 순다 해협인데 일단은 배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도로 보면 다 좁아 보이는데 대부분 여기로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너무 좋은 위치였고 그래서 예전에 아편전쟁 때도 싱가포르하고 홍콩이나 이런 데서 아편 제조를 해가지고 갖다 준 그런 게 왜 여기서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롬복이나 아니면 순다 해변으로 가는 건 굉장히 가늘잖아요.
아니면 호주로 가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아니면 대부분 말라카로 지나갑니다. 근데 말라카는 미국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뭔가를 해볼 만한 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 그 이상한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뭐 우기고 자시고 하고 있는 데가 여긴데 문제는 여기를 계획대로 돼도 여기서 넘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멱살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여기 롬복이든 순다든 인도네시아의 영해이기 때문에 영해예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꼭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를 좀 더 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또 다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중국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1번 원인이 늘 얘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에너지가 막힌다. 에너지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바보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타파를 할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동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요런 여기 파키스탄이나 뭐 여기 특히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요즘 미얀마의 뉴스가 안 나오는데 미얀마가 얼마 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군부들이 뭐 거의 골 때리잖아요. 거기는 그 쿠데타 반대 시위하다가 잡혀가면 그냥 뭐 고문 뭐 우리 남영도 끌고 가서 고문하고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고문하고 죽인 다음에 내장을 닦아내가지고 사람을 미라처럼 만들어서 그 시체를 집에다가 보내준대요. 이렇게 죽었으니 보라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군부 쿠데타를 이제 시위는 했지만 뭐 전혀 되돌리지 못했고, 근데 그렇게 강압적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왜 그 군부를 뒤를 봐줬겠습니까? 여기 말라카나 말라카 해협으로 막히면 방법은 하나죠. 요렇게 돌아서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에다가 파이프를 깔면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항구를 중국이 임차하고 있어요. 그 우리도 같이 쓸게라고 한 데가 여기 중국 마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든 중동에서 나온 것들을 이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요렇게 보내든지 해서라도 말라카 해협 없이 바다 없이 어떻게 육성으로 원유를 중국 본토에 보내려는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의 이제 눈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거고. 근데 여기도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하고 요즘 사이 제일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일 것인데요. 인도인데, 그리고 또 미국하고 또 갑자기 또 사이가 좋아진 건 또 인도인데, 또 인도가 꼭 뭐 중국을 조지겠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드리겠다. 인도하고 중국이 있는데 여기에도 뭐 여하튼 뭐 섬 같은 게 중요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개의 항구를 중국이 임차했어요. 그러면 기름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넣으면 파이프를 깔면 여기서 이제 중국 쿤밍이 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갈 수 있잖아. 이게 노드스트롬의 중국 버전으로 하면 되겠네. 이게 중국의 생각인데 미국, 인도 이런 데서 그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미얀마 바로 앞인데 인도령인 섬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지금 인도가 해군 함정하고 전투기를 배치하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미국이 이제 바람을 많이 넣었죠.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전쟁이 났다. 뭐 미국하고 완전 진짜 막 다이다이 낀다. 그러면 기름선이 그러면 이제 말라카는 지나갈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럼 여기로 오는데 여기에 섬들이 이 배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전을 누가 담보할까요? 요것도 진짜 머리 아프게 됐어요. 실컷 쿠데타 하는 거 뭐 도와줘가지고 요렇게 해놨더니 이쪽으로 가기를, 그러니까 인도가 여하튼 요즘 변수입니다. 진짜로 현재 변수고, 이거는 뭐 그냥 뭐 배가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잖아요. 그냥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여기 뭐 공군기지하고 다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지도가 좀 크게 잡아서 그렇지 이렇다고 다 독도만한 섬도 아니에요. 제법 큽니다. 우리가 그냥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아래쪽이 구리면 위쪽은 더 구려지고 있죠. 여기가 대만인데요. 여기가 대만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 일본 본토는 요쯤에 있고 오키나와에 거기 나하가 있는데 일본이 그 섬들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까지 와 있어요.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죠. F-1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해군 자위대들이 뭐 레이더하고 해성 자위대 함정들이 막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이제 그냥 다 포위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확대를 시켜버리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대만 동부까지 그리고 필리핀 여기 이게 1차 도련선이거든요. 여기가 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인도가 다 컨트롤하고 있고 야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패권국가가 미국하고 다이다이를 깰 때는 그 지역을 이미 다 접수하고 그 다음부터 글로벌 나갈 때 미국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뭐 자기 본토 앞에 적들이 쭈루루 둘러싸는 패권국이 어딨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대만이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과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가면 인도양하고 말라카 해협이 봉쇄가 되면 중국으로서는 뭐 대응책이랄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중국은 해군이 일단 약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삼국지에 해군이 있나요? 중국은 일단 물에서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왜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 러시아에서 보여줬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경험도 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중국 뒤에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가 짝짝꿍을 하면 앞에는 다 막혀서도 그냥 뒷구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 원유를 이제 뭐 제재를 때문에 못 사게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한테 팔고 중국 입장에는 이제 그 좋은 거 사고 뭐 이렇게 싸게 사고 해가지고 서로 좋을 텐데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인도가 둘러싸고 일본이 지랄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그 원유 수출량이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상황. 원유라는 게 오늘 마음 먹었다고 내일부터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팔려면 물론 뭐 시베리아와 중국의 국경이 엄청 긴데 근데 대부분 러시아는 저 우랄 쪽에 저기 모스크바 근처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게 지금부터 해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즉 예전 소련하고는 관계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핑퐁 외교를 한 게 겨우 러시아 때문인데 소련 때문인데 그 국경 문제 69년 국경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가 다시 뭐 아무리 뭐 세월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짝짝꿍이 할 때 뒤가 구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지금 김정은 보십시오. 주한미군 주둔 용인한다고 중국은 경계하고 싶다고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도 그 얘기를 하는데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뭐 못 믿어도 뭐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든 짝짝꿍은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의 약점은 우리의 약점과 동일합니다. 뭡니까? 우리도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 원유부터 시작해서 싹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역시 말라카 해협에 멱살이 잡혀 있는 건 똑같다. 그럼 아시아에서 뭔가 단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인데 일본하고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기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빨간 게 어떤 거냐면 1차 도륜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딴 거 없어요. 그거죠. 이 빨간 선 안으로 미국이나 그 외세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은 들어오는 거 막는 게 더 급급한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은 이 선으로 2차 도전선으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완충지대죠, 완충지대.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앞바다 막기 바쁜 나라가 무슨 얼어죽을 패권 국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대하는 사실 뭐 아직도 해군 이야기 아니야 아직도 항모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중국이 하는 거는 이제 그 항모가 딸리니까 항모를 무력하기 위해서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둥펑 이런 것들 그때 뭐 그 펠로시가 대만 갔을 때 뭐 비행기로 오는데 쓸데없이 둥펑 같은 거 꺼내온 것도 사실 그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태평양 함대가 제7함대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인도 태평양 함대로 바뀌었는데 여기 그 말라카 해변 그쪽에 1함대를 부활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말라카 해협 관련 컨트롤을 하려고 부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대놓고 가는 것이죠.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특히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립도가 낮은데 들어오는 보급로가 거의 미국 영향권 안에 있는 게 핵심적인 약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는 미국도 2012년부터 셰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원유가 됐던 아니면 원유 관련 화학 제품이 됐던 모든 거를 봤을 때 에너지 자립을 이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되는 거죠. 미국은 말 그대로 중동의 기름이 오늘부터 안 나도 자기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패권국이 되는 거죠. 근데 셰일은 중동처럼 한 군데만 나는 건 아니에요. 좀 깔려 있어요. 중국에도 당연히 셰일 오일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이 안쪽에 들어가면 조금 더 발견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그 중국의 셰일 오일은 일단은 미국 거보다 더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셰일이 만약에 미국처럼 가능했다면 왜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의 셰일 혁명을 일으킨 지 11년 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액션이 없는 거 보면 좀 생산성이나 단가 면에서 뭐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자기들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가 러시아 우랄인데 우랄 산맥인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파이프를 거대하게 길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너무 춥고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소련 시절에도 시베리아에 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얼어붙은 땅에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라고 해서 내비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조금 해볼만 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베리아가 이제 뭐 그냥 팔 정도로 됐는지 그 정도로 온난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이 옛날보다는 좀 쉬워질 것이고 뭐 북극도 좀 녹았듯이 여기도 좀 녹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또 만들면 또 뭐 못할 거 없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뭐 필요하면 하겠지. 뭐 미국이 막으면은 아이고 막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린 이대로 굶어 죽어야지 뭐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고 특히 러시아가 지금 전쟁도 안 끝나고 전쟁에 모든 에너지가 갈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역사적으로 봤으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피터 자이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강대국이 될 때 기존 강대국들이 서로 물어뜯는 바람에 그냥 무주공산에 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박살나 있어, 일본도 작살나 있어, 영국은 잿더미야, 뭐 거의 비어 있는데 그냥 슬슬슬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그거죠.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을 샀는데 그게 다 재개발돼 가지고 그냥 떼부자가 된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재개발이 돼서 떼부자가 된 땅에 또 부동산을 해가지고 또 돈 번다는 건 예전보다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예전 아무 생각 없었던 예전하고 달리 그때도 전쟁 나면은 각 잡고 산업 생산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다 단도리를 쳤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동맹국도 많고 파트너들도 엄청 많은 상황에 원자재 보급로도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뭔가 도전해서 여기서 뭐 아시아 국한이라 하더라도 패권국을 진다는 게 어디 쉽게 주인 없는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강력한 주인이 있는 데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의 한계는 곧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적어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이 우리 경제에도 뜻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일은 좀 없도록 외교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